그런데 19세기 되면서 또다시 변혁이 일어나는데요. 유럽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 혁명에 대한 반동 세력으로서 등장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드디어 황제를 칭하고 영국과 전쟁을 벌이죠. 여러분 트라팔가 해전 잘 아시죠? 넬슨 제독에게 프랑스군이 대패했습니다. 화가 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대륙 봉쇄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반기를 든 것이 바로 러시아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를 빌미로 삼아서 러시아를 공격해 들어가고 이것이 유럽 질서에 커다란 파란을 일으키고 러시아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19세기 전반기에는 그리스 독립전쟁으로 이끌어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구도가 됩니다. 이상하게도 러시아, 영국, 프랑스 그리고 상대편에 오스만 투르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세력에게는 정말 넘볼 수 없는 강대한 세력이었던 것이죠. 이 구도 속에서 결국은 투르크가 격파당하고요. 그리고 조약을 맺으면서 많은 것을 양보했는데 당연히 흑해를 놓고 싸움을 벌이던 러시아에게는 직접적인 이익을 많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도나우강, 즉 다뉴브강이죠. 그 하구, 섬들, 그리고 흑해 동쪽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런 지역들을 러시아에게 할양하려는 겁니다. 드디어 러시아는 보스포러스 그리고 다다네스 해협 통항권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에게해로 진입하고 지중해로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러시아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양 국가로서 제 용어로 표현하면 대양과 해륙을 겸한 해륙 국가로서 본격적인 발돋움을 시작한 것이죠. 당연히 이 전쟁에서 졌고 오스만 투르크는 발칸반도에서 철수하게 되니까 오늘날의 세르비아 된 자치권을 보장하고요. 그리고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오스만 투르크에 지배를 받으면서 간헐적인 독립운동을 펼쳤는데 이때 그리스는 독립을 했고요. 이집트도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이제는 자치권을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결과는 무엇을 낳겠습니까? 바로 범슬라브 민족주의 발흥이라는 용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오늘날의 발칸반도는 그리스인들과 함께 투르크계 사람들 그리고 발칸반도로 올라가면서 이들은 대부분 슬라브계 민족들이거든요. 유고슬라비아란 말 자체가 남쪽 슬라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그리고 크로아티아 이거 전부 다 오스만 투르크의 영역 또는 영토였었거든요. 결국은 이때부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발칸반도는 유럽의 화약고란 명칭을 부여받았고요. 결국은 1914년도에 사라예보의 총소리를 계기로 해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주전장이 됐던 겁니다.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19세기 중엽에 오면서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기 시작하는데요. 대륙 질서와 해양 질서의 본격적인 대결로 표현하는 겁니다. 러시아는 이제 대륙 국가에서 해양 또는 해륙 세력으로 부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변방에서 유럽 세력으로 등장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본격적으로 해양 진출이 되니까 이제는 발트해, 흑해, 그리고 동해 진출 전략을 구사하게 되고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세력이 있었는데 어느 나라이겠습니까? 미국입니까? 미국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죠. 당연히 영국이죠.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영국과 러시아가 우호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오스만 투르크를 방어했는데 지금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영국과 러시아, 즉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충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19세기 중반이에요. 1853년부터 56년, 즉 3년간 벌어진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크림 반도에서 일어난 크림 전쟁입니다. 크림을 크롬이라는 우크라이나 말로 불러다는 주문이 있었는데요. 원래 여기는 크리미아입니다. 크림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 오스만 투르크 간의 전쟁이지만 실질적으로 오스만 투르크의 뒷배경은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의 연합군이고요. 그리고 영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실제로 부추겼다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하고요. 전쟁 초기에는 오스만 투르크군이 러시아에게 대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납할 수 없으니까 1854년도에는 영국, 프랑스가 투르크와 연합군을 편성해서 흑해로 진입하고 현재 크림반도를 공격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으로 발발하기 직전에 영국과 프랑스의 함대들이 지중해에 나타났고 그리고 러시아 함대가 막았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구도가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러시아가 대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유명한 것이 바로 세바스토폴 요새 함락이에요. 11개월 동안 공방전이 펼쳐졌고요. 이것이 바로 어디냐면은 오늘날 흑해 북쪽에서도 동쪽에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중요한 군항인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제부터 우리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시기에 영국과 프랑스의 함대가
놀랍게도 캄차카 반도 제일 남쪽에는 페트로파블로스크 항에 상륙을 해요. 물론 교전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방적인 승리였었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그들은 여기에 나타났을까? 이것이 바로 그레이트 게임의 시작인 거죠. 이렇게 흑해 주변 지역에서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의 일부를 철출시키고 러시아의 정치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송동격서 전략으로 이렇게 동쪽에서 전쟁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러시아의 남진을 두려워하는 일본을 부추기면서 갈등을 첨예화시키는 작업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1904년에 러일 전쟁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시죠? 조선의 멸망이에요. 1856년 3월 달에 파리 조약이 맺어지면서 러시아는 그동안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획득했던 영토들을 일부 반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이란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러시아는 엄청난 피해를 받았는데요. 러시아군만 약 5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1918년도에 캄차카 반도 남쪽에는 페트로파블스크 항이고요. 오른쪽은 2020년에 제가 가서 찍은 겁니다. 사실은 저도 몰랐었는데 현장에 가서 자료를 보고 박물관에서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살펴보고 독도 문제가 발발한 원인, 그리고 러일 전쟁 이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크림 전쟁 또는 흑해를 둘러싼 국제 관계와 연관시켜서 재해석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1855년에 알렉산드르 2세가 등극하면서 러일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요. 러시아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요건상 일본에게 많은 권리를 양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가라오토 치시마 교환 조약을 맺었어요. 그때는 일본이 더 유리한 상태로 이 극동아시아의 영토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다시 발칸반도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투르크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슬라브 민족주의가 발흥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기독교와 이슬람교라는 종교전적인 성격도 띄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발칸반도의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간의 갈등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슬람교도들이 살해당한 겁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그 흔적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세르비아, 루마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의 독립군들이 참여해서요. 러시아가 승리하게 되니까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죠. 러시아가 승리해서 소피아를 점령하고 다시 남진에서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기 직전까지 오니까 오스만 투르크는 영국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영국은 다시 해군을 파견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러시아는 또 양보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 스테파노 조약이 맺어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많은 나라들이 독립한 겁니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이들이 독립하고요. 불가리아는 자치권으로 만족해야만 되는 거죠. 지금보다 더 훨씬 긴박하게 국가 간의 경쟁과 전쟁이 일어나던 시기였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이건 최근에 관한 거지만 러시아가 있죠. 우크라이나가 있죠. 이 정도는 폴란드 땅에 있었어요. 여기 다 앞에서 폴란드, 리투아니아 대공국이었죠. 그리고 몰도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토들이 오스만 투르크였다가 러시아로 갔다가 다시 러시아로 오면서 이런 상태가 됐고 그리고 소비에트를 갔다가 91년을 계기로 해서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벨라루스 그리고 발트 3국이 각각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현재 푸틴의 러시아는 어떤 정책을 취해야겠습니까? 지정학적 구도는 옛 소비에트 체제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지정학적 구도만으로 판단하거나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 것이죠. 다만 지정학적 관점에서 푸틴의 러시아를 판단하면 옛 소비에트 지역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흑해에서 보다 더 강력한 러시아의 해양력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북쪽과 함께 흑해 남쪽에서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트 게임의 마지막으로 넘어가는데요. 당시 19세기 후반에 러시아의 상대적인 영국의 상태를 보니까 이미 동아시아로 진출해서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인도를 동인도 사관이 직접 지배로 만들었고 당연히 그런 과정 속에서 영국의 입장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인도, 페르시아만 여기를 러시아로부터 보호해야 되거든요. 한편에서는 프랑스와 아프리카 종단 정책과 충돌하고요. 그리고 독일의 산비 정책,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로 연결되는 이 정책과도 충돌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민지였던 남아프리카에서 보아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구도가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러시아, 영국, 그리고 동쪽에서는 러시아, 일본 이런 구도가 되면서 전쟁이 계속되는 거죠. 타지키스탄에서 찍은 건데요. 이렇게 실크로드란 길이 열렸는데 이 구도를 보시면은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를 점령해야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도 북부에 압력을 가하고 페르시아만으로 진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아프가니스탄이고요. 이런 구도가 결국은 소비에트의 마지막 1979년도부터 시작된 아프간 침공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러시아에게는 지정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러시아 국가로서 그리고 제국으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주된 전쟁 상대는 오스만 투르크였고요. 그리고 배틀필드 주전장은 흑해 일대였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당연히 영국, 프랑스, 독일 등등은 러시아의 남진 흑해 진출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오스만 투르크와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방어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20세기 초에 가까워지면서 이제는 극동 지역에서도 러시아의 남진과 영국의 이익이 충돌하게 되어 있고요. 그때 영국 편을 드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었고, 일본과 러시아의 충돌 과정에서 나타난 불행한 결과가 결국은 조선의 멸망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러시아의 지정학,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지정학적인 근본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